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6주차 우리 사장 공직의 분류부터 공직 윤리까지 한번 쭉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려고요. 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가 되었죠?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꼭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이들이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이 되죠. 경력직 공무원의 특징은 요거입니다.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된다.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이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구분하는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 이걸 진행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그리고 비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별정직.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제가 마지막 법령강에서 외우자고 했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시자고 했어요. 특정직 공무원 이들 사례들은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 전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입니다.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에서 일부가 고위공무원단이 되죠. 그래서 특정직 중에 외무직이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직무 등급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래서 가군, 나군 이렇게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소속 범부처적입니다. 인사혁 신처 관리 운영하다 부처에 배치는 고위공무원, 부처 배치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관리합니다. 개방형직위가 일단 20%고요. 공모직위가 30%, 기관 자율직위가 50% 됩니다. 자, 보시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만약에 추천하면 교육과정 이수하죠.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역량평가를 하고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에 진입을 하죠. 직무와 성과 중심의 관리로 직무 성과 계약, 성과 중심의 근무 성적 평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마지막 연봉제 나와 있죠? 직무 성과 급적 연봉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험 타당성.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걸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실적의 부합 정도. 우리가 이걸 현재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하고요. 예측적 타당성은 아시겠지만 시험을 본 합격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현재적 타당도는 재직자, 에게 시험을 보게 만들어서 하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타당성. 시험의 문항 내용이 정말 직무의 능력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느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우리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시험 내용이 직무 수행과 수행에 필요한 요소, 직무 수행과 필요한 구성 요소와 이론적으로 유의하게 연계된 정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측정 내용의 일관성, 신뢰성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부 임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임용, 수직적 이동의 승진 강입, 수평적 이동의 전보, 전직, 겸임, 파견, 전입, 전출.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 휴직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직위 해제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 휴직. 휴직은 제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권으로 강제적인 휴직을 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청원을 하면 그때 휴직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복직은 직위 해제, 휴직 이후에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건데 당연히 휴직이나 직위 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바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이미 퇴직에 의원면직이나 명확퇴직이 있고요. 우리 강제퇴직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많아서 퇴직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강제퇴직이죠. 그리고 직권면직이 있고요. 그 다음 당연퇴직이고요. 임용 결격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징계로 인해서 퇴직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분보장 징계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경징계, 견책과 감복이 있습니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 정직은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강등은 무조건 3개월 동안 직무 종사를 못하고요. 1계급 아래로 직급까지 내립니다. 직무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보수의 전액 삭감. 가끔 승급 기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6개월, 1년, 1년, 6개월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임은 잘리는 건데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불가. 연금의 불이익은 일단 없는 게 원칙이고 비비면직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품이나 향응이나 공금 횡령 등의 해임 사유의 시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 화면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 불가입니다. 퇴직급여액의 실제 삭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청심사에 대한 얘기했죠.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소청을 심사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 제도고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금평 결과나 승진 탈락은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서 소청을 제기하면 그냥 그대로 위원회의 결정을, 그러니까 처분청의 결정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거나 처분청의 결정보다 낮아집니다. 처분청의 결정보다 더 높아지는, 징계의 수위가 더 세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기관들, 헌법상의 독립기관들은 각 기관에 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자,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제가 교육훈련 모든 제도를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고, 일단 역할연기, 그다음 모의연습, 요거요.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learning by doing, 행동학습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액션 러닝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요거 실제 근무 상황을 떠나서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이 접촉을 해서 자기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소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수성 훈련이죠. 자, 그 다음 현장 훈련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훈련의 방식 다 보고요. 그 다음 근무 성적 평정, 방법하고 오류 좀 나눠봤습니다. 도표식 평정 척도법, 우리나라의 지금 6급 이하의, 죄송해요.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평정 요소를 두고 우열을 나타낼 수 있는 등급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실제 평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용이한 평정 방식이지만 엄격하나 집중화, 간대화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열법은 서열 정하는 거고요. 강제 배분법은 상대평가의 방식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미리 등급비율을 정하고 평정을 하기 때문에 역선식의 평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주면 이걸 방지할 수 있어서요. 지금 보시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이오류가 발생을 하죠.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쓰면서 강제 배분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사건 기록과 피평정자의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의 평정자가 기술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적 오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11-8 근무 성적 평정 두 번째 오류 얘기해 볼까요? 특정 평정 요소의 결과가 다른 요소에게 영향을 준다. 연쇄 효과고요. 그 다음 첫머리 효과나 막바지 효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차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오차고요.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요 세 가지 엄격화, 관대화를 하나하나씩 카운팅한다고 치면 이게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 그런 형태의 오류고요. 규칙적 오차 있죠. 언제나 좋은 점수, 나쁜 점수를 주는 경향. 총계적 오차, 일관성 없는 평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는 선입견에 의한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 성과 계약 등에 대한 평가. 고위공무원단, 그 다음 과장급이라고 했죠. 4급 이상. 근무 성적 평정, 5급 이하.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후보자 승진 이전의 역량을 평가한다. 이건 우리가 역량평가라고 이야기해주죠. 그 다음 다면평가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다면평가, 다수의 평가자가 들어갑니다. 동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하도 들어가고요. 민원인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공식적 평가의 방식은 아니다. 효용이 객관성과 공조성, 신뢰성 확보이지만 오히려 한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원의 보수요. 공무원의 보수 유형. 일반적으로 계급제에서 생활급과 근속급을 쓰고요. 그 다음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게 보통은 직위분류제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개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지금 보시는 근속급,
직무급, 직능급 3개. 자, 그다음 연봉제에 대한 이야기했죠. 기본 연봉만으로 연봉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고정급 연봉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고정급적 연봉제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정모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본 연봉의 기존급과 직무급이 같이 들어갑니다. 직무급 같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그래서 요거는 고공단,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 연봉, 근데 그중에 기준 직무급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1급에서 5급의 공무원들에게 제기되는 성과, 1급에서 5급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이상하게 했어요. 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 자, 지금 공무원 연금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연금 제도고 최초의 공적 연금이자 직업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는 특수 직역 연금. 사회보장의 원리와 부양 원리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재원 형성, 미리 기금을 마련하는 건 기금제.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비기금제라고 표현하고요. 재원을 공무원도 같이 부담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여제, 공무원의 부담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비기여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최저 복무기간 나와 있죠? 최저 복무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연금 지급 연령 60에서 65세로 그 다음 기준소득 월액 7%에서 9%로 기여금 인상되게 되고요.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 인하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했고요. 그 다음 공직 부패요. 도덕적 접근, 제도적 접근 다 얘기했죠?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접근의 결과이다. 체제론적 접근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사회문화적 접근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요. 관료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부패라면 거래형 부패. 그게 아니라면 비거래형 부패. 권력형 부패는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생계형 부패는 하급 행정 관료들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우발적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는 부패죠. 그 다음, 죄송해요. 일탈적 부패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패. 부패 공직자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조직의 옹호를 받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관행화된 부패는 제도적인 부패.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되어 있는 부패. 우리가 이걸 현재 흑백색 부패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회색 부패 그리고 모두가 심각하게 처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색깔이 제일 진해진다라고 얘기했죠. 흑색 부패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들을 쭉 채워봤습니다. 자, 이제 공직윤리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자, 국가공무원법상에 모두 13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13가지의 의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의무의 타이틀만 써놨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는 건 의미 없고요. 반드시 법령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현재 청렴의 의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도 들어갑니다. 직장을 이탈할 수가 없죠.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할 수 없고요. 영해 등의 수용 규제 있습니다. 영해나 징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하다. 비밀 엄수의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영리 추구 및 영리 행위 및 경직 금지의 의무.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들어가죠. 재산 등록의 의무는 4급, 공개의 의무는 1급입니다. 선물 수수의 신고 및 등록 의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퇴직공직자의 의무, 취업 제한의 의무 있습니다.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이 불가하고요. 행위 제한도 있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도 불가합니다. 자, 주식 백지 신탁 재산 공개 대상이에요.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3천만 원 초과하는 주식 보유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얘기 있고요.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에 청구하는 거죠. 연설을 받아야 합니다. 몇 명? 300명이에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규정도 있고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5년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 총괄. 국민권익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어느 기관이든 다 된다고 했고요. 제가 직무에 관련된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적 표현들 정의하시는 거 제가 좀 연습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사실은 이 조항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금지된 부정청탁 행위 명시하게 되고요. 음식물 경조사비의 기준 역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보시게 되면 우리 공직윤리에 대한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암기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암기들을 좀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6주차 내용 빈칸 다 한번 채워봤습니다. 자, 저희 내일부터는 해외재무 들어갈 거예요. 해외재무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 잘하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복습보다 수업 열심히 먼저 듣고 그 다음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너무 애쓰셨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